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3.6% 하락, 다우가 0.28% 하락, S&P 500이 1.47% 하락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나스닥이 3.6% 하락하고 다우는 0.28%뿐이 하락 안 했어요. 엄청나게 빠진 것 같지만 흔들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우와 S&P 500은 역사적 신고수를 내고 빠진 거기 때문에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하락의 이유가 정리하는 겁니다. 간단히. FOMC 의사록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어. 금리 인상 오케이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적 긴축, 연준의 대차대조 표축소 요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사록에 언급이 돼 있네?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거는 금리 인상을 3월에 하든 6월에든 하고, 만약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뭐 올 연말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이럴 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벌써 12월부터 이걸 얘기를 하고 있었어? 시장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양적 긴축이. 그래서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장준이 경기민감준이 가치준에 상관없이 양적 긴축을 하면 시장이 약재이고 시장은 하락을 할 거예요.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 와중에 금리 인상 빨리 한다지 양적 긴축 한다는 거 보니까 금리 인상 더 빨리 해야겠네. 이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2%까지 장중 7월 1.75%까지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1205원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빅테크라고 하는 성장주라고 하는 빅테크, 거꾸로 말했네요. 성장주라고 하는 빅테크들이 하락을 하고 거기에 있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그래서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나는 그러면 성장주를 빼고 이제 가치주로 갈 거냐? 아니면 나 성장주에서 이익이 있는 성장주 그냥 가져갈 거냐? 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진짜 이제 너무 입 아프게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방송이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특히 되게 싫어하는 얘기가 하나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원화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가치주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 일정한 구간에서는 그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익을 수반한 빅테크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올랐더라. 오히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더라.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처음 이 방송을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뭐야 지금 다 올랐는데 지금 성장률 빠지는데 이제 와서 이걸 뭐 교체하라는 거야. 뭘라는 거야. 뒷북치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게 그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 댓글 듣는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방송은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듣는 분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냥 반복이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요? FOMC 의사록 공개해서 금리 인상을 가속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나스닥이 빠지고 빅테크들이 빠졌는데 그런데 요번에 빅테크가 빠지는 속에서 여러분 페이스북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플이 빠진 건가요? 시총 3조 달러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 건데 즉 이익을 수반하는 하드웨어 쪽 반도체와 메타버스를 연결된 하드웨어 쪽은 타격을 별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닥은 이번 주에 얼마 빠졌냐면 5.1% 빠졌어요. 오늘 거 빼고 어저께 거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때려 맞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적이 좋은 성장주들 반도체나 얘네들도 빠지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적을 수반하지 않고 올랐던 데가 어디냐? 이런 데잖아요. NFT. 이런 거. 나쁘다고 표현드리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훨씬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소위 뭐 나중에 할 메타버스라고 하느니 NFT라고 하느니 그러면서 그냥 지금 현재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소위 그 PDI라고 하는 드림을 얘기하는 그쪽의 종목들이 낙폭이 더 심한 거지 하드웨어 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라서 저는 원래 그냥 하드웨어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변동성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한 것은 아니다.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FOMC 의사록에 금리 인상 후 일정 시점에 대차도표 축소해야 된다. 요 내용과 함께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실제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고 달러에 대해서 올라가고 원화가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많이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용들 때문에 성장주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것이 무차별적인 매도가 아니고 소멸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다우는 0.28%뿐이 하락하지 않았고 나스닥은 많이 빠졌고 S&P 500은 1.47% 빠졌는데 S&P 500은 왜 그러면 빅테크 성장주 빠지는데 동나라 많이 밀렸냐? 테슬라 때문에 그랬죠. 테슬라 때문에. 끝. 미국 시장 정리됐죠. 미국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내 시장이요. 오늘 지금 반등 주고 있습니다. 차트는 좀 이따 한번 같이 제가 볼게요. 오늘 현재 코스피 1.1%, 코스닥 1.4% 반등 주고 있는데 뭐 아직 약해요. 반등이 뭐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 뭐 화끈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들 눈치는 좀 보겠죠. 그렇죠? 약간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양시 한 1%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어제까지가 봤을 때 코스피가 1.9% 하락했거든요. 오늘 반등 1% 주면 올해 이번 주에는 1%도 하락 안 하는 거네. 이대로 끝난다면. 사실 뭐 굉장히 때려 맞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5% 하락이었는데 오늘 1% 반등하면 4% 정도 하락으로 끝났겠네요. 이번 주가 새해 들어서 첫 주예요. 올해 이번 주에 첫 주인데요. 개인들이 2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조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1조 3천억 매도했는데 기관들의 매도 중에 거의 대부분 다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2조 8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조합으로 사거나 살 때 강하고 팔 때 약하다 그랬잖아요. 연기금은 1,520억 매도, 투신이 2,155억 매도, 사모펀드가 3,701억 매도 갖다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들이 왜 이렇게 갖다 때렸을까? 뭐 배당향이냐? 그런 것보다도요. 연초 1월 2일 날, 3일 날이었나요? 연초 첫째 날부터 나왔던 오세미 임플란트 역량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갖다 때릴 건 아니다. 일시적인 이벤트 매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와 기관들의 매도는 기관들은 배당향 매수가 있었고 그거 팔 거다 1월에 말씀드렸고 개인들은 연말에 팔고 연초에 도로 살 거다 말씀드렸고 그 흐름 그대로 지금 현재 그냥 가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연기금이죠, 연기금. 죄송합니다.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1조 1,500억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제가 왜 이러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말하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1조 정도 샀어요. 외국인들이 환율이 1,200원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1조 정도 샀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연초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또는 매도도 롱숏들이 롱에서도 사지만 숏 포지션도 취해요. 그래서 연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롱에 가지고 있는지 숏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는 올해 내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전 팁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어떤 종목이 롱숏 펀드에서 숏으로 한번 이게 가두리를 쳐놓잖아요. 1년 내내 못 올라요. 1년 내내. 얘들이 숏을 커버하지 않고, 즉, 숏을 풀지 않는 이상 계속 약해요. 그쪽, 상대 쪽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과거에 삼성전자를 롱 매수하고 LG그룹 쪽을 계속 숏을 했어요. 그래서 LG그룹이 수익이 안 나. 계속 숏을 하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연초에 공매도가 많은 주식이 있잖아요.
얘는 올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좀 골라놔야 되는데 내가 그런 종목을 다 볼 필요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는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장중 팁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올해 첫 주에 개인들의 매수, 금융투자 매도가 계속 있었고 외국인들은 반도체, 자동차를 매수했습니다.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후에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나스닥 빅테크가 약세하다 보니 환율이 급등했고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하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근데 그 프로그램 매물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환매하는 것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의 코스닥 성장주의 매도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5%나 하락했다. 반면에 성장주가 매도가 나오면서 조선기자재, 철강, 비철금속, 건설 등이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지나간 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갈게요. 지나간 이슈에서 앞으로도 이슈가 될 몇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가에서 애플카를 출시를 하면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CNBC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애플이 AR, VR 헤드셋 출시를 기대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속도 올리는 자율주행 테마 올해 대세 테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거 백브리핑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현대차 가지도 못하는데 야 애플 4조? 야 뻥치네 뭐. 또는 뭐 야 그거 지금 벌써 3조 달러인데 4조 달러 간다는 거 지금 30%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것도 시장 강세론자가 또 심한 고문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지 마시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왜 드릴까요? 방송 중 질문. 그게 애민인데,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애플카를 내년에 출시를 하던 얘가 4조가 가더니 저는 그게 크게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애플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AR, VR 헤드셋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그러면 애플카에 연관된 산업, AR과 연관된 산업 거기에 있는 주식들이 미국의 부속회사들이 뭐 있고 우리나라에 뭐 있지? 그냥 이 뉴스를 딱 보면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뭘까? 쭉쭉쭉. 뭐 현대 오토에버? 또는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들 중에. 그럼 또 걔는 요즘에 어떻게 됐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을 찾는 거죠, 내가 그렇게 또 찾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또 그 다음 뉴스 보세요. 삼성전기가 대형 고객사 추가 확보했다.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단이 나왔다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삼성전기가 베트남에 설비 1조 투자한다 그랬죠. 그때 그 반도체 기판, 고부가 반도체 기판 이거 설비 때문에 이 뉴스 나오면 삼성전기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후속 뉴스로 대형 고객사를 추가 확보했다. 그래서 설비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우리 읽힐 수가 있었어요. 저는 삼성전기 올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뉴스 플로우를 봤을 때. 그런데 이거 봐도 또 알 수 있죠. 이거 보면은 또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기판과 MLCC 얘네들도 올해 삼성전기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겠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리커찬 총리가 요즘에 되게 강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를 촉구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연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지금 좀 전에 보였지만 1조 이상 샀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금 중국 본토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금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열심히 좀 살펴보자. 주의점 하나. 항상 제가 P포인트를 말씀드리죠. P포인트는 뭐냐? 위안화 환율. 위안화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급등한다는 얘기는 위안화 환율이 약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급격하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우리 시장 같이 동반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머징 마켓이.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이들은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체크 하나 더. 위안화 환율. 그 다음에 아까 그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애플이 AR, VR 헤드셋 출시한대요. 올해. 삼성전자도 AR 글래스 기업들을 지분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기술은 웨이브 가이드라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랜드에 1억 달러 공동 투자를 지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라는 게 뭐냐를 봤더니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나온 빛을 꺾어서 글래스에 투사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글래스니까 당연히 렌즈에 투사해서 앞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기술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안 되나 봐요. 이게 지금까지 확실하게 지금 상용화될 정도는 안 되는 거죠. 상용화될 정도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프로세서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송수집 칩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을 위해서 애플, 메타, 퀄컴, 삼성전자 모두 다 요걸 지금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이쪽에 또 답이 있구나. 이게 고사양의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글래스 자체도 렌즈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주 주요 이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10일부터 13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오타 죄송합니다. 12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4년 연임의 의회 청문회가 있고요. 12일날 연준 베이지 발표가 있고 CPI 발표가 있고 13일날 미국의 PPI와 그리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날. 그리고 14일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이 있어요. 다음 주에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삼성전자의 그런 기술 이런 거 혹시 잘 아는 분 있으시면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혼자서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저도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요.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옵션 만기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1월 옵션 만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금통위가 중요하겠죠. 요번에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2번이나 올렸어요. 그래서 1%까지 왔습니다. 요번에 25bp 오르면 1.25%까지 올리는 거죠, 또. 근데 사실은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실 반영도 너무 빨리 반영했어. 거의 1.9%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지금 우리 금리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미국은 아직도 테이퍼링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작년 내내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금리 인상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 시장이 좀 약하다가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시장은 악재 해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1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왜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이 금리 인상은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에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 성장주 빠지면서 성장주도 빠지고 나스닥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S&P 500과 다우는 역사적 신고지수 찍었는데 나스닥은 신고지수 못 찍고 조정 보였잖아요. 그쵸? 그 테이퍼링을 선반영했어요. 끝났어 테이퍼링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반영하면서 막 시장이 흔들렸어. 그랬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월 의장이 가이드라인을 줬죠. 올해 3번, 내년에 3번, 내후년에 2번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장이 어땠어요?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올랐잖아요, 다시. 왜? 그것도 이제 오케이 이해했어. 절대금리도 낮고 그대로 해, 너네 그대로만 해. 이러고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양적 긴축이잖아요. 요 양적 긴축을 대해서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죠. 양적 긴축을 3월부터 하겠다. 만약에 양적 긴축을 그냥 지금 대체대표를 축소하는 거죠. 연준에. 요거를 3월부터 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많이 팔아야 됩니다, 사실. 아주 핵심으로 난 들고 갈 거 빼놓고 상당 부분 적어도 30%, 40, 50%는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일이 빨라지면. 지금 시장의 컨센은 이걸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더라도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하고 하반기 하지 않을까? 원래는 올해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요걸 보는 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이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CPI죠. CPI.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은 한대요. 그리고 거기다 양적 긴축까지 한대요. 얘네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제 지금 소비 지표도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빨리 둔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 중요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는 금통이 바로 전에 옵션 만기됐으니까 순목금에서 눈치 보기를 좀 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냥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원래 이 정도로 할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고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지금 이미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많이 심하고 병목 현상이 꽤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고 오미크론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인플레를 방어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일정 시점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양적 긴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까지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이 징징대고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 양적 긴축은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양적 긴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시장을 달랠 거예요, 분명히. 시장을 달랠 거라고요. 근데 저는 양적 긴축이나 특히 금리 인상도 지금은 굉장히 빨리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속도는 늦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에 한번 제 이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뭐 터키니 얘들 보세요.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이 지금 6.8% 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가가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제일 큰 걱정인 거예요, 지금 미국은. 연준이나 행정당국에서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 빨리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둔화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둔화될지 안 될지 우리가 무슨 그쪽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정도의 예측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일개 필부라 하더라도, 일개 증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일개 투자자라 하더라도 예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막 이렇게 오른 게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올랐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병목 현상은 팬데믹 때문에 발생이 된 거고 팬데믹이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니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즉 코로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 리오프닝주를 사야 된다.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피해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코로나 피해주를 사는 즉 항공주나 여행주를 살 사람들은요. 그런 거 살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미 판단이 된 사람은 이 물가는 둔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가는 둔화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도 다니고 교육도 막 생기고 병목 현상이 없어지면은 물가가 둔화되는 거예요. 물가가 둔화되면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은 저절로 천천히 하게 될 겁니다. 그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예, 양적 기축과 대체적 축소가 같은 거고요. 같은 말이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아무튼 이런 이슈들이 있어도 눈치를 좀 보겠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황을 다음 주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설명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하락의 이유는 환율 상승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 그로 인해서 빅테크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하다 보니까 제가 차트를 자주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코스피의 영향을 받고 코스피는 나스닥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가 시가총액 1, 2회가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전체가 220조뿐이 안 되는데 하이닉스가 1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520조, 620조예요. 620조, 2200조가 2300조죠. 우리 전체가. 거기에 600조가 두 종목인데 당연히 나스닥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스닥이 하락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하락을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저는 옵션 만기일 이전에 거의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더 급격하게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됐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위험한 지표는 국채 수익률 2%, 달러인덱스 100포인트, 원화 1200원, 국채 수익률 1.75%까지 올랐고 달러인덱스는 96.7, 원화는 1205원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 달러인덱스와 원화 환율 이 두 가지와 지수 움직임은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국채 수익률과 달러인덱스와 원화가 의미 있는 가격권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매일 그걸 불러드렸지만 이것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있는 가격권 왔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화가 1200원 돌파하고 다시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달러인덱스가 100 근처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구간에서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구간에서 시장은 강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변동성을 주고 이것이 안정되는 상황이 되면 시장은 아주 강해지겠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얘들이 박스권에 있으면 우리 시장 그냥 박스권에 있을 거예요. 얘들이 추세적으로 방향을 움직이면 우리 시장도 같이 추세적으로 방향을 움직이면서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환율 1200원 부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지금 파는 게 아니고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시작 후에 일정 시점에 대체도표 축소해야 된다는 게 시장의 강한 악재로 됐으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과 환율이 상승하는 이 변동성 심화 구간에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 의견대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아무리 봐도 강세론자리 얘기하고 박 부장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불안해. 불안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위험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30%? 40% 정도 현금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불안하다. 이거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또는 생각보다 깊이 있게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금을 그 정도 이미 빠졌는데 여기서 만들라고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만드는 사람들은요,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서 훨씬 심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사람은요. 근데 이게 그냥 변동성의 구간이고 선반영하고, 이게 지금, 양적 긴축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양적 긴축을 천천히 할 거야. 또는 양적 긴축 선반영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나서는 또 다시 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현금을 한 10%, 15% 정도만 만들고 나머지는 종목 교체를 해서 또는 있는 종목을 그냥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야 됩니다. 요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선택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그거 선택하고 두 번째는요. 최근 들어서 시멘트, 철강, 기계, 제지,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올라왔잖아요. 소위 그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최근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성장주에 너무 비중이 많아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좀이라도 옮겨갈까? 아니면 난 그냥 성장주를 계속할까? 요 선택해야 되죠. 경기 회복 기대주를 내가 항공주를 좀 살까? 철강주 좀 살까? 시멘트 좀 살까? 기계주 좀 살까? 아니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메타버스니 게임이니 콘텐츠니 나는 그냥 얘네 변동성이 있지만 한번 오르면 화끈하게 오르니까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이 둘도 다 자신이 없어. 그냥 구조적 성장주에 나는 가 있고 싶어.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해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늘 주식 투자를 구조적 성장주로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가 지금 올해는 뭐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게, 본인의 판단에 맞게 비중을 좀 하는 거예요. 비중을.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한 20% 만들었다. 그럼 나 경기 회복주 중에서도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되고, 수급과 차트가 살아있는 일부 핵심 종목들이 있어. 그럼 나는 거기에 한두 종목을 가지고 있고, 또는 성장주에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갖고 있으면은, 얘가 오를 땐 얘가 빠지고, 얘가 오를 땐 얘가 빠지고, 맨날 돈은 못 벌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팅.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고, 배팅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해요. 배팅이란 말이 좀 어찌 듣기에 조금 투기적 의미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했을 때 어떤 투자에 배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다음 주,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올해,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해놨어요. 요번에 이거 올라갈 때, 이번 주에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지금 별로 거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그걸 하셔야 되고요. 당장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당장 중요하잖아요. 당장 해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이 여기서 더 하락할 거냐, 아니면 반등을 줄 거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양적 긴축의 선반영 구간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에, 8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에서, 일단, 립 서비스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금융투자의 매물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막 던지는 매물도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등 시도할 거라고 시황관을 보고 있고요. 다만 주의점이 있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종목별 차별적 반등을 할 겁니다. 왜 차별적 반등을 할까요? 시장이 작년, 재작년처럼 팍 빠졌다가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몽땅 다 가는 시장이 재작년 같은 시장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은 되게 여러분이 까다로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시장이. 근데 올해도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차별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좀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고 시황을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우리나라 미국 차트는 안 봐도 되죠. 미국 차트는 지금 이게 S&P 500의 주봉을 볼게요. 이게 주봉이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이고 뭐 얘는 꺾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나스닥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을 조금 더 설명드려볼게요. 나스닥 잘 보세요. 마이너스 2.6%, 플러스 3.6%, 마이너스 2.9%, 플러스 3.1%,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3.6. 이게 1, 2, 3, 4, 5, 6주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간으로 3% 올랐다, 3% 빠졌다, 3% 올랐다, 3% 빠졌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얘네들이 이럴까요? 나스닥이.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로 가서요. 우리나라 지금 낙서해 놓은 게 그대로 있네?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낙서해 놓은 게. 코스피부터 가서 코스피에 다 지워놓고 말씀드릴게요. 맨날 얘기하지만 참 진짜 이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겨우시죠?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2900에서 3050을 못 벗어나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환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이번에 이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벗어날 수 있을까는 가봐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얘들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맨날 여기 있다가 지금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게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설명을 더 부연 설명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한번 지난번에 2822포인트까지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이게 환율이 팍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돼요, 사실. 근데 이번에 그러지 않고 어떻든 반등을 시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연초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삼성전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일시적이지 않을까. 반등한다 하더라도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을 보면. 또 낙서를 해놨네요. 그럼 내일 다음 주에 가서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코스닥은 변동폭이 훨씬 크잖아요. 코스닥은. 그러면 내가 좀 단기적으로 시각을 보고 시장을 보는 사람은 코스닥에서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코스피보다 세요. 요번에 지금 5%로 빠졌는데 뭐가 세냐고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코스피 주봉을 보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차트였고요. 코스닥은 흘러간 게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 고점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얘는요. 벗어나 있지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코스닥에 있는 이익이 성장하는 주식 쪽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가자. 근데 뭐가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 그게 뭐가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수익이 있는 IT 하드웨어 쪽으로 가자. 지금은 조금 좀 피해가는 방법이 그런 방법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시황도 됐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방송해놓고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이 사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댓글을 누가 올려주시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난 그래도 가능한 틀리던 맞던 좀 방향을 좀 저의 방향, 여러분들 리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방향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정리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 되셨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